안녕하세요. 마음의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깊고 때로는 아픈 가족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어려운 관계, 바로 가족이죠. 사랑과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짊어지기도 하고 애정과 책임감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문제는 얽히고 설킨 감정의 실타래처럼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곤 하죠.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건강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사연은 바로 이 복잡한 가족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살고 계신 60대 강혜진 어머님이 어렵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시기로 했습니다. 평범했던 노년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그 누구도 원치 않았을 힘겨운 선택을 해야만 했던 어머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진 어머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길 줄은 몰랐네요. 저는 강혜진이라고 합니다. 평생 서울 인사동 귀퉁이에서 작은 전통 공예품 가게를 운영하다가 몇 해 전 남편과 함께 조용한 은퇴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 최정훈 씨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고 이제는 소박하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저희에게는 다행히 잘 자라준 딸 수현이와 그리고 아들 민준이가 있습니다. 딸아이는 제 걱정을 덜어주는 편이었지만 아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늘 마음 한구석에 걱정거리였어요. 그래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나름대로 살아가는가 싶었는데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저 그런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남편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깎아 먹던 햇살 좋은 어느 오후였을 거예요. 노후란 이런 건가 보다 잔잔한 행복에 감사하며 지내던 그런 날이었죠.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폭풍처럼 제 삶의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날 오후 어머님의 평온을 깬 것은 무엇이었나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현관문을 열자 아들 민준이가 서 있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 반갑기도 했지만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죠. 무슨 일 있냐고 밥은 먹었냐고 물으며 일단 집 안으로 들였어요. 남편도 아들의 심상치 않은 기색을 느꼈는지 말없이 눈짓을 보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민준이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차를 내어주어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손톱만 물어뜯더군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아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불길한 이해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제발 별일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 그러자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 아들 민준이가 찾아왔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평소와 다른 얼굴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곧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는 액수를 요구했죠. 잔뜩 주눅이 든 얼굴로 하지만 눈빛만은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는 듯. 제 앞에 앉아있던 민준이는 한참이나 뜸을 들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돈 좀 빌려주세요. 갑자기 무슨 돈인데 그래? 어디 안 좋은 일 있는 거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급하게 필요해서 그래요. 정말 급해요. 엄마,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니? 8천만 원 정도요. 뭐 8천이라고. 민준아, 너 지금 제정신이니? 8천만 원이 무슨 애 이름도 아니고 갑자기 그 큰 돈이 왜 필요하다는 거야? 혜진 씨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돈으로 겨우 노후를 준비하던 부부에게 8천만 원은 상상하기 힘든 큰 금액이었죠.
옆에 있던 남편 정훈 씨 역시 굳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내 엄마 말씀대로 그 돈 작은 돈 아니다. 어디에 쓰려는 건지, 왜 갑자기 필요한 건지 똑바로 이야기해 봐라. 아버지, 엄마, 저 진짜 큰일 났어요. 사업, 제가 하는 스타트업 있잖아요. 거기 투자금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이거 당장 막지 못하면 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니,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요. 네, 제발. 아들 민주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부모에게 매달렸습니다. 사업 실패라는 표면적인 이유 뒤에 무언가 더 절박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혜진 씨와 정훈 씨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태도와 거액의 요구에 쉽사리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사업하는 거 엄마 아빠가 왜 모르겠니? 그런데 우리 형편 뻔히 알잖니. 은퇴하고 인사동 가게도 겨우 정리했는데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나겠어. 우리도 이제 모아둔 돈으로 겨우 생활하는데. 엄마는 맨날 돈 없다는 소리. 제가 뭘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태클을 거세요? 엄마 아들인데, 하나뿐인 아들인데 이것도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 정말 죽으란 법이에요? 네, 제가 잘못되면 다 엄마 아빠 책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민준아,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자꾸 큰일 난다, 죽는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상황을 정확히 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무슨 사업이고 투자금 문제는 정확히 어떻게 된 건데? 내 설명이 너무 불분명하잖니. 혹시 다른 일에 엮인 건 아니냐?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울먹임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됐어요. 뭘 자꾸 캐물으세요. 어차피 말해도 이해 못 하실 거면서. 그냥 이번 한 번만. 네, 제발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2배, 3배로 갚을게요. 네, 아버지, 어머니. 민준아, 내 마음은 알겠다만 지금 당장은 정말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 큰 돈을 덜컥 내줄 수는 없어. 그건 아니야. 혜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아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아들의 눈물과 애원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 민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좋아요. 나중에 저 어떻게 되든 엄마 아빠 원망 안 할게요. 후회나 하지 마세요. 됐죠? 아들 민준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부모를 쏘아보더니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남편과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 민준이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 결혼할 때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줬는데. 아들이 떠나고 남편과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아이 결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줬는데? 혜진 씨의 마지막 말처럼 아들 민준 씨의 당혹스러운 요구 뒤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부모의 희생과 아들의 커져가는 기대라는 복잡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과거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혜진 씨, 아드님이 결혼할 당시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그럼요. 벌써 7년 전 일이네요. 민준이가 결혼하겠다고 며느리, 그러니까 박유나를 데리고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철 좀 들고 제 짝 만나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요. 남편이랑 저랑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엄마, 아빠, 저희 신혼집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친구들은 다들 부모님이 어느 정도 해주시던데 유나한테 면목도 없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희 형편의 집이라니요. 평생 인사동에서 작은 공예품 가게 하나 운영하며 따뜻하게 살아온 저희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거든요. 당시 어머님과 아버님의 경제적 상황이 넉넉지 않으셨군요. 남편 퇴직금 나온 것도 이런저런 일로 거의 다 쓴 상태였고 제 가게 수입이라는 게 워낙 들쑥날쑥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무슨 소리니? 너희 힘으로 시작해야지.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매달리더군요. 엄마, 제발요. 저 유나랑 정말 잘 살고 싶어요. 반지하 월세방에서 시작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네. 아들의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어요. 남편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날은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아들 시작인데. 없는 살림이지만 어떻게든 발판은 마련해 줘야지. 당신 그 인사동 가게. 평생 당신 손때 묻은 곳이라 아깝지만 그거 정리하면 작은 오피스텔 하나는 얻어줄 수 있지 않겠소? 우리야.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면 되고. 아들 기죽이지 말고 살게 해주는 게 먼저지. 남편의 그 말에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 젊은 시절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 가게를 내놓기로 한 거죠. 가게를 정리하고 이런저런 돈을 끌어모아 겨우 서울 변두리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신혼 부부가 시작하기엔 나쁘지 않은 곳이었어요. 열쇠를 넘겨주던 날 민준이와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모습에 그간의 고생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저희한테 너무 과분해요. 진짜 열심히 살아서 꼭 효도할게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꼭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핑 돌고 그래, 부모 된 도리가 이런 거지. 자식 잘 되는 모습 보면 그걸로 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함은 오래가지 않더군요. 신혼집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의 요구는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냉장고가 너무 작다. 세탁기를 드럼으로 바꾸고 싶다. 하나 둘 들어주다 보니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더군요. 소파가 낡았다. 침대를 바꿔달라. 나중에는 차까지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신혼집 마련이라는 큰 도움을 받았음에도 요구가 계속되었군요. 처음에는 그래, 신혼인데 좋은 거 쓰고 싶겠지 하는 마음에 무리해서라도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친구들 이야기를 하며 은근히 압박을 주기도 했어요. 제가 잠깐 집에 들렀을 때 민준이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죠. 자기야, 민진애는 이번에 SNS에서 유행하는 그 북유럽풍 식탁 세트 샀다는데 너무 예쁘더라. 우리 집 주방에도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어머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면 안 될까? 응, 아휴, 유나야. 얼마 전에 소파 바꿨잖아. 자꾸 엄마한테 손 벌리기 미안해서 그래. 그래도 친구들 집들이 할 때 좀 그렇잖아. 우리도 남들만큼은 하고 살아야지. 자기야, 응,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하지만 차마 며느리 앞에서 싫은 소리는 못하고 결국 또 민준이 등살에 못 이겨 비싼 식탁을 사주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와 남편은 점점 지쳐갔어요. 더 속상했던 건 민준이가 점점 저희에게 소홀해진다는 거였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 힘들었고 전화 통화도 용건이 있을 때 아니면 거의 하지 않았어요. 딸 수현이는 꼬박꼬박 찾아와서 살갑게 굴었지만 아들은 마치 저희가 필요할 때만 찾는 은행처럼 되어버린 것 같았죠. 남편은 그래도 젊은 애들이 바빠서 그렇겠지. 다 이해해야 한다고 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한국 부모님들의 현실적인 고충이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네, 맞아요. 저희 딴에는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기대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아들은 점점 더 요구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저희 부부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시련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바로 딸 수연이에게, 그 아이에게 끔찍한 일이 닥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부모의 희생이라는 위태로운 줄타기 속에서 힘겹게 버텨오던 혜진 씨 부부. 하지만 운명은 이들에게 더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혜진 씨가 아들 민준에 대한 실망감으로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비극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하나뿐인 딸, 수연 씨였습니다. 네. 민준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와중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늘 건강하고 착하기만 했던 우리 딸 수현이가 글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진단 결과를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빙빙 돌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우리 딸에게 이런 시련이,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늘 웃던 아이였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 딸, 내가 꼭 살려내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갑작스러운 따님의 백혈병 진단이라니 정말 힘드셨겠군요. 치료 과정은 어떠셨나요? 말도 마세요. 그날부터 제 삶은 온통 수현이에게 맞춰졌습니다. 항암 치료라는 게 정말 지독하더군요. 매일같이 핏기 없이 창백해져 가는 딸아이 얼굴을 보는 게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힘든 치료에 입맛도 잃고 머리카락도 다 빠져버린 딸의 곁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위로하는 것뿐이었어요.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 퇴직금 남은 것과 제 가게 정리하며 받은 돈을 탈탈 털어넣었지만 비싼 항암제며 골수 이식 준비 비용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우리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힘없이 웃는 딸에게 저도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했죠. 엄마, 자꾸 울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생각보다 할만해요. 꼭 이겨낼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럼 우리 딸 그럼 이겨내고 말고 엄마가 옆에 꼭 붙어 있을게. 아무 걱정 마. 맛있는 거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뭐든 다 해줄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문득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나가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데 연락 한 통 없는 아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그래도 가족인데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렵게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드님에게 따님의 소식을 전하셨군요. 아드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얘기를 하려니 또 속이 뒤집어지네요. 오랜만에 전화를 받은 민준이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냉담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현이 상태를 설명하는데 글쎄 이놈 하는 말이 백혈병? 아, 그래서요? 뭐, 그런 병원에서 치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나가 알아서 잘하겠죠. 근데 엄마, 저번에 말씀드린 그 돈은 어떻게? 혹시 좀 마련되셨어요? 저 진짜 급한데. 민준아,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 누나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지금 돈 얘기가 나와. 너 어떻게 된 거니? 정말. 아니, 누나 아픈 거랑 제 사정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누나는 누나고 나는 나잖아요. 누나 아프다고 제가 필요한 돈도 말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 누나 병원비 그거 너무 비싸잖아요. 어차피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거 조금 아껴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네, 저 이거 해결 못하면
정말 큰일 난다고 몇 번을 말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친누나의 치료비를 아껴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요구라니요. 듣고 있는 저희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전화를 어떻게 끊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달려왔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끔찍한 사실을 남편에게 그리고 투병 중인 딸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남편에게 겨우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남편도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저 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밤 서로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난 느낌이었어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저 아이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민준이는 정말 구제불능인 걸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끔찍한 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딸 수연 씨의 병간호에 매달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혜진 씨에게 아들 민준 씨의 존재는 이미 희미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죠. 혜진 씨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가 그들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혜진 씨를 깨운 것은 요란한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어요. 자다가 전화벨 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받아보니 민준이 목소리인데 숨 넘어가는 소리로 울부짖더군요. 엄마, 엄마, 나 좀 살려줘. 제발, 나 죽을 것 같아. 엄마, 민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말해봐. 사채 썼어. 엄마, 저번에 말했던 사업 자금, 그거 사실 거짓말이었고, 가상화폐에 투자한다고 친구 말만 믿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는데 다 날렸어.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빚 갚으려고 불법 도박까지 손을 댔는데 그것마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엄마, 나 어떡해? 사채라니, 도박이라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짓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와 남편을 속이고 어쩌면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려 이런 짓을 벌였을 생각을 하니 배신감과 함께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채업자들이 가만 안 둔대. 당장 내일까지 돈 못 갚으면 집에 찾아온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무서워.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절규와 함께 얼핏 차갑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했습니다. 민준 씨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요구하는데 8천? 아니, 이자까지 붙어서 이제 1억이 넘는데. 엄마, 제발 그때 엄마 아빠가 그냥 8천만 원 빌려줬으면 이런 일까진 안 왔을 거 아니야. 왜 그때 안 도와줘서 날 이 지경으로 만들어? 네. 뭐라고? 지금 그 말이 나와. 내가 사기치고 도박한 걸 왜 우리 탓으로 돌려? 이 나쁜 놈아. 아들의 적반하장에 혜진 씨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한 공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 정훈 씨를 황급히 깨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민준이가 사채를 썼대요. 도박에 가상화폐까지. 빚이 1억이 넘고 당장 돈 안 갚으면 사채업자들이 험한 꼴 당할지도 모른대요. 어떡해요? 우리 이놈의 자식이 결국 기어이 우리가 그 돈이 어디 있어 여보 수연이 병원비도 감당하기 벅찬데 1억이라니 집을 팔지 않고서야.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안전도 걱정됐지만 당장 1억이라는 거금을 마련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수연이 치료비만으로도 이미 벅찬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민준이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엄마, 아빠,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 여기서 더 밀리면
그냥 죽어버릴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사느니 그 꼴 보고 싶으세요? 네. 저 죽으면 다 엄마 아빠 때문인 줄 아세요. 자살까지 암시하는 아들의 협박에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생각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다음날 병원에 있던 딸 수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잔뜩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죠. 민준이가 병원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백혈병으로 힘겹게 투병 중인 누나 병실까지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엄마. 흑. 민준이가 여기 왔었어요. 나보고 돈 달라고. 엄마 아빠가 안 도와준다면서 나한테 있는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말려서 겨우 나갔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 흑.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픈 누나 병실까지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다니. 그때 확신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예전에 내 아들이 아니라고.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이대로 두면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아들을 이대로 벼랑 끝에 내몰아야 할지, 아니면 아픈 딸의 마지막 희망마저 담보로 잡혀야 할지. 결국 저희 부부는 평생 후회할지도 모를, 아니 어쩌면 평생 짐이 될지도 모를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철저한 무관심과 이기심에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린 혜진 씨 부부. 하지만 당장 아들의 신변에 닥칠지도 모를 무용과 아픈 딸의 치료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들은 또다시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부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가 저지른 짓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채업자들 손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아들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뭔지 정말 왼수 같으면서도 끊어낼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는 단호했습니다. 여보, 이제 결단해야 하오. 민준이 저 녀석 이번에 빚 갚아줘도 또 사고 칠게 뻔하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하지만 저 녀석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지 않겠소. 수연이 치료비로 모아둔 돈, 그걸로 우선 막읍시다. 액수가 크지만 달리 방법이 없소. 하지만 그럼 우리 수현이는 어떻게 해요? 그 돈 없으면 우리 딸 치료. 그래서 말이요. 민준이 그 오피스텔 당신 명의로 되어 있지 않소. 그걸 팝시다. 언제까지 저 녀석에게 끌려다닐 수는 없잖소. 그 집 팔아서 수연이 치료비 다시 마련하고 이번 기회에 저 녀석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시켜야 하오. 더는 저 녀석에게 재정적인 지원은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하오. 그게 저 녀석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수연이를 위해서도 옳은 길이오. 남편의 말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옳았습니다. 단순히 빚을 갚아주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들에게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야 했고, 동시에 아픈 딸의 치료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피눈물을 삼키며 저희 부부는 그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민준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매듭 짓기 위해서였죠. 정말 피를 말리는 심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아들 민준 씨를 다시 마주했을 때 상황은 어땠나요?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쩌면 또 돈을 빌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왔는지도 모르죠. 제가 침착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앉아라. 너랑 할 얘기가 있다. 내가 빌린 사채 빚, 그 액수가 너무 커서 우리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일단 급한 대로 우리가 수연이 치료비로 모아둔 돈으로 막아주기로 했다.
정말요? 엄마, 진짜?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다. 조건이 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오피스텔 팔기로 우리가 결정했다. 그 집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너도 잘 알고 있겠지? 법적으로도 엄연히 내 집이다. 그 집 팔아서 수연이 치료비로 다시 쓸 거다.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더 이상의 경제적 지원은 없을 거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어머님의 단호한 선언의 아들 민준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격렬했습니다. 뭐래고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내 집을 팔아요? 엄마 미쳤어요. 그 집은 내 집이라고요. 나 결혼할 때 엄마 아빠가 분명히 나 살라고 사준 내 집인데 그걸 팔겠다니요. 말도 안 돼. 명의는 엄연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민준아, 그리고 그 집 사줄 때 우리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너도 잊지 않았겠지. 내 평생 일군 가게를 팔아서 웃기지 마세요. 그깟 가게 판 게 뭐 대수라고. 이제 와서 그걸로 생색내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돈이나 두둑하게 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다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돈 제대로 안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요. 이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 버러지 같은 놈, 내 아비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법적으로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왜 인정을 못해. 내 그 못돼 처먹은 성격 때문에 혹시나 이런 날이 올까봐 내 엄마 명의로 해둔 거다. 그런데도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남 탓이냐. 내가 저지른 짓을 생각해봐라. 어디서 사기를 치고 도박에 손을 대고 그것도 모자라 아픈 내 누나 병실까지 찾아가 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려. 그런데도 뻔뻔하게 우리 탓을 해. 아버지의 엄한 꾸짖음에도 민준 씨는 반성하기는커녕 더욱 광분했습니다.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죠. 하하, 웃기시네. 정말. 그래서 뭐요? 내 집 팔아서 착한 딸년 병원비 대시겠다? 좋아요. 어디 한번 팔아보시지. 근데 과연 그 집에 온전히 남아있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네. 팔려면 파세요. 근데 그 돈으로 누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두고 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엄마 아빠 얼굴 안 봐. 나 같은 아들 없는 셈 치시라고요. 아셨어요? 아들은 정말 악마 같은 표정으로 그런 말들을 퍼붓고는 문을 부서져라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나버린 기분이었어요. 아들과의 인연도 희망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마지막 말이 그 집에 뭐가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네. 그 말이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며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 민준 씨의 마지막 말은 불길한 예언처럼 혜진 씨 부부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부모는 아들이 남긴 절망적인 흔적과 마주해야 했고, 이는 또 다른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아서 남편과 저는 서둘러 민준이가 살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사줬던 가전제품이며 붙박이 가구들 중 값나가는 것들은 이미 다 떼어가고 없더군요. 빈자리에는 전선만 흉하게 늘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나뒹굴고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쳐간 게 아니었어요. 벽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놓은 상처들이 가득했고 저희가 선물했던 작은 장식품들은 산산조각 나 있었죠. 아들의 분노와 원망이 집안 곳곳에 핥히고 간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 앞에서 남편과 저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정말 징글징글한 놈이군. 하지만 여보, 어쩌겠소. 우리가 치워야지. 남편과 저는 며칠 밤낮으로 그 폐허 같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부서진 것들을 버리고 긁힌 벽을 메우고 그렇게 겨우 사람 사는 집처럼 만들어 부동산에 내놓았죠. 다행히 집은 금방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민준이가 남긴 마지막 빚을 청산하고 남은 돈은 고스란히 수연이 치료비 통장으로 넣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후로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살던 곳도 옮겼는지 저희는 아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독한 상처만 남긴 채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저희 부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딸 수현이의 회복뿐이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뒷정리였습니다. 그렇게 아들과의 인연을 정리한 후 시간은 얼마나 흘렀나요? 그리고 따님 수연 씨의 건강은 어떻게 되셨는지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던가요. 민준이의 흔적을 지우고 수연이 병 간호에만 매달린 지 어느덧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우셨는지 우리 수현이가 힘든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 주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제 거의 완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정말 기적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그 소식을 듣던 날 남편과 저는 경원 복도에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그동안의 서름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수연이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많이 하셨죠?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저희 세 식구는 집에서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수연이가 퇴원 후 집에서 유유행하며 회복 중이었거든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수현아, 우리 이 동네를 떠나서 새로 시작하는 건 어떻겠니? 여기는 우리에게 너무 아픈 기억이 많잖소. 일산 쪽에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서 작고 조용한 아파트라도 구해서 우리 세 식구 이제 편안하게 살아봅시다. 좋아요, 아빠. 저도 찬성이에요. 그동안 엄마 아빠 너무 힘드셨잖아요. 이제 우리 다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좋은 일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다시 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 일산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죠. 수연이는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재택근무로 다시 일을 시작했고 남편은 퇴직 후 미뤄왔던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도 동네 복지관에 나가 봉사활동을 시작했고요. 민준이에 대한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득문득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아파왔지만 그래도 저희 세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현재의 삶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세 식구예요. 굳건히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준이요. 그 아이 소식은 전혀 모릅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거 마음속으로 멀리서 기도할 뿐입니다. 네. 이제 저희는 새 식구예요. 굳건히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준이요? 그 아이 소식은 전혀 모릅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저 마음속으로 멀리서 기도할 뿐입니다. 강혜진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 깊은 울림을 남기네요. 오늘 어머님의 아픈 상처와 용기 있는 새 출발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혜진 어머님의 사연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본능적이고 끝이 없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건강한 관계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사랑에도 건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성인이든 자녀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까지 무조건 감싸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스스로 책임감을 배울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요. 물론 그 과정은 혜진 어머님처럼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자녀가 올바른 길을 찾고 또 부모 자신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부모님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노년의 행복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강혜진 어머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가족 갈등이나 금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위로, 따끔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메아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또 다른 마음의 메아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